네, 안녕하십니까. 또 한 달이 지났군요. 어, 이제 텍스 시즌이 오늘로서 끝났습니다. 미국은 텍스 보고를 매년 4월 15일 전에 해야 돼서 오늘 지난 2, 3일 동안 텍스 관련 그 일 때문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액도 마찬가지, 고객사,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 4월 15일 달 3월 말부터 4월 초에는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제 캐치업을 너무 못해서 오늘 좀 정보를 좀 드릴까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2019년 1월부터 3월 날까지 1, 4분기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2, 4분기에 시작되는 4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조금 몇 가지를 업데이트한 정보를 좀 오늘 마련했고, 이렇게 깊숙하게 어떤 노하우를 전달하는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 증권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여러분한테 맛배기를 보이고, 제가 책을 또 하나 소개시켜 줄 겁니다. 약간의 비판이 있을 것 같고 또 기회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책 하나를 또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우선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S&P 500가 오늘 날짜로 2,900선을 넘었습니다. 지금 1월 달부터 3월 말까지 2,800이 올라갈 것이냐, 그렇게 리지스턴이 있었어요. 2,800 전에서 스탑했다가 다시 2,600으로 주저앉고, 다시 2,730, 50, 60 가다가 또 2,800, 이게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2,800이 한 달 전, 한 3주 전에 깨졌어요. 2,800이 넘고, 오늘 2,900을 쳤어요. S&P 500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한국 코스피 지수가 지금 얼마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30년 전에 S&P 500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0년 전입니다. 한번 맞춰요. 여러분 저기 인터넷 구글 찾아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30년 전에. 개미 한 마리 잠깐만요. 30년 전에 300선이었어요. 300선. 2090년 2000 아니죠. 1988년 89년 S&P 500 지수가 300, 280, 330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거의 2,900, 3,000이죠. 그러니까 10배 이상이 오른 겁니다. 제가 곧 여기 계신 주재원이라든지 한국 말을 할 수 있는 주로 20, 30대, 4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톱 콘서트를 할 텐데, 그때도 좀 잠깐 할 겁니다. 그러니까 S&P 500에 링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난 30년 동안 가지고 있었으면 10배 이상 오는 거예요. 10만 불 투자했으면 100만 불이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실제로는 지수상으로 그렇지만 폴폴 짜가지고 했으면 이제 훨씬 더 이제 큰 수익을 얻는 그런 어떤 지난 20, 30년 동안 그렇게 될 수가 있었죠. 미국 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의미가 큰 날입니다.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2,800을 넘었고 2,900이 이상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물론 여러 가지 믹스 시그널이 요즘 문제인데, 리세션도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900선이 깨졌다는 것은 굉장한 향후 2020년까지 조금 우리가 안심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조금 저희가 이렇게 너무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폴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뚫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2008년 이후 지금 2019년까지 테크니컬 어나리시스만 봤을 때 새로운 현상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존의 100년이라는 시간을 주식 증권 시장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2008년 이후로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 구간이 있어요. 2008년부터 2, 3년 동안 정체 기간을 가지고 그 정체 기간에서 훅 뚫어오고 올라가거든요. 2008년에도 그랬습니다. 2008년에 600, 700, 그러니까 1000 얼마였죠 그때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800까지 떨어졌었어요. 완전히 그 하향을 쳤을 때. 그 다음부터 이제 쭉 1년 아니죠. 2009년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정체 기간이 있었어요. 그게 뚫리니까 2000이 넘기 시작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2016년, 7년 그 사이도 그런 정체 기간이 있다가 2018년에 한번 뚫고 2018년 말에 또 정체를 하다가 심리적인 마이너선을 4월 15일 날 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트렌드가 그렇게 지금 2008년 이후 또 생겼다. 올라갈 때 급격하게 올라가는 정체 기간을 좀 두다가 급격하게 또 팍 올라가는 그런 또 형국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니까 아직 이걸 트렌드를 잡기는 아직 일러요. 근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봐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그 중국이 지금 무역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1사분기에 수출하는 그 수출량이 25%가 떨어졌어요. 28%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지로예요, 지로. 미미한 게 아니라 지로입니다. 심리적인 어떤 현상은 있을 수. 왜냐면은 대중국 미국 회사가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그런 기업 수가 1% 미만입니다.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별 영향이 없습니다. 가장 큰 영향. 중국이 오히려 훨씬 더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제 생각으로는 중국이 이제 거의 백기를 들다시피 어느 정도 컴프로마이즈 돼 있는 어떤 어그리먼트에 사인할 가능성이 이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국가 대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무역 지수죠. 근데 미국은 항상 마이너스였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뭐 그 영향 미국 그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뭐 그렇게 크지는 않다. 심리적으로 이제 등락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디즈니 알죠? 요즘은 디즈니랜드 아시죠? 그러니까 디즈니 주가가 한 11% 폭등했어요. 근데 스타 월즈 에피소드가 새로 나와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 전 세계에 이제 미칠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11%가 상승해서 132불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번 주였죠. 립트가 상장을 했어요. 근데 근데 이제 상장을 해서 그 거의 80% 있다. 80불 정도에서 거래가 되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립트가 여기 안 나와 있네. 립트가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아니 이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간 바쁠 텐데 기다리겠어. 예.
립스터 지금 56불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 일종의 그로스 스탁입니다. 이거 일단 매출은 지금 마이너스죠. I'm on the phone, okay? 어. 매출은 지금 마이너스지만 앞으로 향후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차라든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산업계를 그러니까 리프트는 제 생각으로는 긍정적 시장에서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게 사실은 그 택시 서비스보다 더 큰 게 지금 셀프 드라이빙 쪽이거든요. 그래 거기에 연관된 그 실리콘밸리 지역만 하더라도 200여 개의 회사들이 새로 스타트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막 투자를 받고 지금 그쪽 부분은 배터리랑 셀프 드라이빙, 전기차하고, 그 셀프 드라이빙,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행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핫한 이슈를 낳고 있어요. 투자가 작년에 비해서 30% 이상, 프라이베이커리 쪽으로 늘어난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기술과 어떤 그 시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리프트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인더스트리 하나 자체를 다시 만드는 그런 새로운 기술과 그런 회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심리적으로 이게 너무 좀 오버프라이스가 됐나 이런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200~300불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됐고, 우버도 곧 IPO로 갈 것 같습니다. 파일을 했어요. 그래서 1 빌리언 정도를 이제 할 건데, 우버는 리프트보다 이 경영에 있어서 실패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리프트보다는 조금 그렇게 시장을 물론 도요타나 이런 데서 많은 투자 500 밀리언인가요? 투자를 많이 했죠. 근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제 생각입니다. 매니지먼트 이슈가 많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019년 2, 4분기의 그 분위기는 그렇게 아주 그 파지티브 인베스터 투자자 입장에서는 파지티브 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현재는 보여집니다. 숏텀으로는. 자, IMF가 오늘 또 새로운 어나운스를 했어요. 뉴욕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 토요일 날 세계 경제가 2020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성장할 것이라고 관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아직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제 생각에는 뎃입니다. 뭐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 국가도 마찬가지고 뎃 레이시오가 늘어나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이슈인데 만약에 그 파월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지금같이 조금 이렇게 더비시한 전략으로 인슈런스 레이스 올라가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늦출 수 있다면 2020년까지 당분간은 이렇게 아주 뭐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급작스럽게 뭐 어떠한 데서 터져가지고 인슈런스 레이스를 올린다. 뭐 갑자기 1년에 4~5번 올린 데도 있었거든요. 그게 아닌 이상은 아주 조심스럽게 판단하지만 한 2년 정도, 앞으로 1년 정도, 올해 말까지는 아주 제가 좀 조심스럽게 판단하지만 큰 변화가 없으면은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싶고, 물론 이렇게 긴장을 늦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폴상에서도 캐시를 많이 지금 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질 때를 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뱅크 스탁이 오늘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 4분기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모건이죠. 그 JP 모건 퍼포먼스 좋아요. 이제 월스파고는 빼놓고 월스파고는 조금 지금 매출이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작년 2018년 4, 4분기에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죠. 여러분 스트레스 테스트가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뱅크는 항상 2008년 이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합니다. 얼마죠? 그 규모가 작은 건 안 해요. 규모가 얼마 이상 빌리언, 2빌리언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하 되는 은행권에서는 스트레스를 할 필요가 없고 메이저 은행들은 다 스트레스를 테스트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율이 얼마가 되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페이오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게 스트레스 테스트인데 다 85%가 통과를 했습니다. 80% 이상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넷플릭스를 굉장히 이렇게 아주 이제 앞으로 향후 좀 좋게 보신 분들이 많아요. 저 주위에도 그렇고. 근데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면은 그 투자 전략가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이견도 있어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분석에 의하면은 저는 이제 가장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도 씀씀이가 해퍼가지고 나중에는 마이너스 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뭐 몇십억을 벌어도 몇십억을 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정에 뭔가를 돈을 빌려줄 수가 있겠느냐? 조금 저는 다웃이에요. 또는 어떤 가정이 있는데 뭐 집도 크고 막 좋아요. 하우스 포어가 있잖아요. 집은 뭐 50억짜리 집을 내서 사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스퀘어 피트당 1200불입니다. 스퀘어 피트당 1200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동네 자체가 비싸요. 그래서 보통 스퀘어 피트당.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제 주위에 그런 분이 있어요. 한 10밀리언짜리 집을 사는데 벌어도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 티피컬 회사가 넷플릭스예요. 자기 자본율이 너무 낮아요. 캐시플로 상으로 캐시를 많이 확보를 안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쟁 회사를 죽이기 위해서 얘네들의 전략이 뭐냐면은 새로운 컨텐츠를 넷플릭스에서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책을 끊어줘요. 처음부터. 야, 수표를. 새로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데서 영화가 나왔으면 500만 불 줄게. 너 나한테 줘. 딴 데 주지 말고. 이렇게 계약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다 이 컨텐츠가 결국은 영화 산업은 컨텐츠 산업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경쟁력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보는 견지는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영적인 어떤 전략이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는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ETF에 대해서 잠깐 말해. QQQ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 20년이 1999년에서 많이 S&P 500보다 평균 1년에 1.5% 이상을 아웃퍼포먼스를 하고 있어요. QQQ가. 그렇습니다.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미국에 투자하는 게 유리해요. 확실히 그거는. 그런 책들이 나와 있고. 근데 오늘 하나 이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이제 있어요. 또 이제 하나는 테슬라를 얘기해야 되겠네요. 오늘 그냥 두서없이 여러분들 이제 업데이트를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실리콘밸리 위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알릴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테슬라 아시죠? 전기자동차. 이 경영적인 이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음을 너무 많이 찍었어요. 그 번들을 너무 많이 찍었어요 지금. 캐시는 계속 마이너스 쓰고 모델 3가 팔리면 팔릴수록 손해거든 지금. 근데 얘네들이 뭐 했냐면은 리즈를 하기 시작했어요. 리즈.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라 리즈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이런 굉장히 뜻깊은 얘기입니다. 테슬라가 돈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모자라니까. 빚을 내서 빚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리즈를 줘서 그 리즈를 주면은 매달 돈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도요다가 그러거든요. 도요다가 경쟁에 가격이 굉장히 경쟁력이 좋습니다. 아주 싸면서도 제품 완성도가 높으니까 한 번 사면은 20년씩 사니까 그게 문제예요. 얘네들은 또. 네? 도요타 차가 너무 좋으니 고장률이 안 나니까 한 번 사면 20만 마일씩 타는 거예요. 최소한 20만 마일을. 그러면은 10년 타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냥 뭐 부속만 갈아주고 이러면 된다고. 싸고 그러니까. 그게 도요타의 고민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돈을 버냐? 파이낸스를 버는 거예요. 파이낸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이미지는 고급차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파이낸스를 하는 거예요. 리즈를. 그러면 얘네 전략적으로 실패라는 걸 본인들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급차에 리즈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30만 불, 40만 불 차 리즈 안 합니다. 하는 데도 있죠. 근데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리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즈하는 거는 싸게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리즈를 하는 거거든. 사실 싸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리즈를 하는 그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계속 매달 돌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캐시플로가.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리즈를 한다. 참 이미지에는 안 맞습니다만 지금 아주 내부적으로는 아주 파이낸셜 그 CF가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안 봐도 이제 또 보이는 거예요. 테슬라는 저는 투자 안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너무 안 했으니까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뭐 투자 폴폴리오 뭐 이런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이거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재밌게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책은 소개는 아닙니다. 비판을 위해서 이 책을 제가 샀어요.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미국 주식 투자. 이 친구가 뭐냐, 김세환 씨. 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미국 주식 직구 1세대 경력 10년 차의 전문가가 제시하는 미국 주식 투자. 그죠? 본인이 전문가라고 얘기했어요. 본인이 10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평균 수익률 75% 기록 중. 김시환 씨, 얼굴도 잘생기고 아마 한국에서는 엘리트 같아요. 그죠? 근데 김시환 씨 개인적으로 내가 뵌 적은 없습니다만 비판을 해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주위에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은 만약에 김시환 씨가 미국에서 이런 책을 냈다 그러면 감옥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한테 되묻고 싶습니다. 미국의 증권 회사들, 제가 있는 TD 어메리트레이드를 포함해서 메릴 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그다음에 체이스, 또 뭐가 있나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이런 증권 회사에서 자기가 몇 프로 했다고 하는 회사나 개인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대공황 전에는 있어요. 우리는 올해 200% 했어요. 300% 했어요. 불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폴폴리오가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는 자체가 없어요. 우선은. 그죠? 내일 모레 70이 되는 분들의 폴폴리오와 그 다음에 지금 20살짜리한테 들어가는 폴폴리오랑
대기업에서 나오는 펜션에 대한 포트폴리오랑 대기업에 대한 헤지펀드에 대한 포트폴리오랑 리스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를 75%를 보고 했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데 75%가 됐다. 기간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미스리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이 책을 나왔다 이러면 이 사람은 감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한국에 살아서 다행이지 미국에서 이런 책을 냈다? 그럼 이 사람은 감옥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문가래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원인과 결과가 다 몰라요.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몰라요, 지금. 로봇의 진화라는데 이거는 인더스트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로봇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75%를 뭐의 75%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평균 수익률이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이 75%라는 얘기는 75%로 올라갈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요. 책이. 그냥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퍼블릭 인포메이션 그냥 아무나 볼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회사의 정보를 집어넣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분석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intuitive surgical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 회사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지 이 회사가 왜 도대체 75%를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안 나왔어요. 그냥 미국 시장이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3배 이상 성장했기 때문에 어떠한 웬만한 S&P 500 회사를 사도 75% 이상은 해요.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 말을 믿고 75%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미국은 이거는 불법입니다. 감옥 최소한 5, 6년, 10년 정도 살아야 돼요. 이 책을 냈다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나 같은 사람은 바보라서 이런 책을 못 내나요? 예를 들어서 예를 말씀드릴게요. 애플이 40불, 50불 할 때 샀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얼마냐고요? 그죠? 구글 같은 경우는 제가 구글이 스프릿 하기 전에 샀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500% 600%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낼 수가 없어요. 그건 불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왜냐면은 고객들한테 미스리딩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75%를 했다면은 올해 내년에도 그럴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 퍼센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 뒤에 뭐냐면 팽이라고 나왔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당신 미국 주식에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미국 주식을 사놓으면은 안전한 투자 방법이긴 해요. 그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전문가가 아니에요. 내용 자체는 전문가가 없어요. 자기가 분석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거예요. 영어를 한 거로. 이건 다 퍼블릭 인포메이션이거든요. 예? 이런 거는 없어요. 이게 펀더멘탈도 없고 테크니컬 어나리시스도 없고 예?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분석한 거는 뭐 시가총액이 얼마고 그죠? TD 어메이 트레이드 우리 회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좋은 스승을 못 만나서 그래 이 친구도. 그리고 자기가 10년 했다고 그랬나? 10년 했는데 무슨 미국 주식에 10년 했는데 무슨 전문가라고 얘기해요. 20년이 돼도 모르는데 예? 그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신감이 넘쳐. 그러니까 몇 년 해보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펀더먼털한 퀘스천을 다시 이 친구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기 자신한테 뭐에 근거를 두고 이러한 큰 어떤 확신을 가지는지 그 확신에 나오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나리시스를 왜 모르는지 그죠? 이건 다 퍼블릭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럼 그거 자기 자신한테 물어. 이게 왜 과연 올라갔느냐, 그죠? 근데 굉장히 위험한 말들이 많아요. 이게 보면은 너무 위험한 말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 나오는 거가 있는데, 현금 흐름도 캐시플로우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캐시플로우도 비즈니스를 해서 매출 활동을 해서 R&D를 하고 투자해서 나와서 하는 것이 operation, 그러니까 캐시플로우 from operation이 있고 non-operating이 있다고요. 투자를 할 때는 저희 같은 전문가입니다. 캐시플로우 상에서도 그걸 구별해 줘야 됩니다. 캐시플로우 from operating activity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밸런스시트이 어떤지, 인컴 스테이트먼이 어떤지, 캐시플로우가 어떤지란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모르니까 본인이 모르는 거 책이 안 쓴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친구가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봐도 상관없어요. 세환 씨, 김세환 씨, 본인이 미국 주식의 그 전문가라고 하면 세 가지 이건 알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펀더멘탈 어널리시스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회사의 밸런스시트상 인컴 스테이트먼트 뭘 봐야 되고, 봐도 몰라요, 사실. 처음에 봐서는 몰라. 이게 자산 흐름도를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CPA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그 다음 밸런스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볼 줄 몰라요, 이 친구. 100% 내가 장담을 합니다. 볼 줄 모를 거예요. 10년 해가지고 몰라요, 그게 뭔지. 두 번째, quantitative analysis 해야 됩니다. EPS. EPS가 뭔지 물어보면 모를 거예요, 친구. 뭘 의미하는지. 아니, 보이긴 하죠. 그냥 자기가 모르는 말을 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이 테크니컬 어널리시스가 어디 있어요? 기본적으로 회사를 분석하는 이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를 알려면 10년 이상, 10년 가지고도 안 돼요. 근데 자기가 10년 했다는데 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퍼블릭 인포메이션하고 그래프를 그냥 그린 거예요, 그냥. 이 따오 책을 내놓고 전문가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코웃음 치죠. 이 정도 책은 그냥 일반 투자자 100만 불 정도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거 이상 다 알아요. 그 정도로 형편없는 책입니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